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대질신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밤 11시에 처음으로 참사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명단 삭제 요청을 하려 했지만 인터넷 매체는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유가족 측에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명단 공개는 상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중국과의 외교 공간은 충분하다며 한미동맹 외교 행보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차관에게 이번 순방 성과와 대중관계를 직접 들어봅니다. 미국의 무인 로켓 아르테미스가 반세기 만에 달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3년 뒤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손흥민이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눈과 코 부위를 가린 검은색 마스크에는 등번호 7번이 새겨졌습니다. 대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8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사 중 긴급 체포할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어젯밤 일단 돌려보낸 뒤에 오늘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정 실장이 구속되면 다음 수사는 곧바로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종착지에 다가서면서 폭풍 전야의 먹구름이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성호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오전 11시쯤. 정 실장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12시간 만입니다. 정 실장이 받는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뇌물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습니다. 내부 개발 정보를 사전에 대장동 팀에게 알려준 것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할 때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 영장 청구에 대해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 정진상 실장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 신문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뚜렷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한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깨겠다며 공세적으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대질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정 실장 조사를 끝낸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이 혐의를 적극 반박하지만 검찰은 이런 태도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34쪽 분량에 달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의 혐의를 자세히 담았습니다. 강제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보통 수사의 은밀성 등을 이유로 혐의를 간단히 적는 게 관례인데 이를 깬 행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수사팀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인데 참사 당시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지휘 감독 의무와 책임을 다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임서인 기자입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한 건 14일.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태원 사고 특수본에 고발을.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이 참사 예방과 수습 과정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또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등입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을 넘어 참사에 직접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 확인되면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장관 스스로도 책임 소재 관련 입장을 번복하는 등 논란이 되는 상황.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특수본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특수본 설치 뒤 소환한 피의자가 1명에 불과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윗선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국회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불러서 당시 대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따졌습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1시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고 옥상에 올라간 건 현장을 지휘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가 여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류미진 총경도 참사 발생 1시간 반 가까이 지난 시간에 상황을 파악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참사 당일 사건을 인지한 밤 11시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사 발생 5분 뒤 현장 도착으로 기록된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도 모른다고 했고 자신의 늑장 대응 지적엔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참사 발생 1시간 24분이 지나 상황을 인지했다고 답했습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관례라고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답변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이 있을 때는 주로 무전을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여야는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로 112 상황실 직원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경찰인지. 다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처참합니다. 이 전 서장은 오는 21일 특수본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유족이 요청하면 이름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한 유족은 삭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아림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조카를 잃은 A씨는 공개된 이름을 지우려고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구체적 삭제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삭제 요청을 위해 메일 버튼을 누르자 악의적 메일 발송 방지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며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나 이런 게 저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제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으로 해서 이용을 해달라. 대표 번호로 전화했지만 불통이었습니다. 가입자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네트워크 접속이 끊어져 연결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무단 공개부터 삭제 요청까지 유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원망했습니다. 인터넷에 이름이 떠도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좀 조용히 뭔가 마무리 짓고 싶고 철저하게 조금 진이겨지니까. 정의당은 유가족한테 삭제를 요청하게 하는 것 자체가 2차, 3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유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해당 매체는 명단 공개가 상주 아닌 상주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렇게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당초 공개 불을 지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논란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명단 공개는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단일 대우가 흐트러지는 분위기입니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민주당의 고민은 오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희생자 명단 공개 4일째인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대신 정부 책임론만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그리고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도 명단 공개에 빌미를 준 건 정부라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또 목소리를 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편으로는 정부는 왜 굳이 지금까지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지도부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삼선의 이원흑 의원은 이름 공개 문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문자로부터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명단 공개 주장 이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 상황을 두고 배우가 민주당이라는 오해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어제 3년 만에 한중 정상이 만났지만 일단은 만남의 시간이 좀 짧아서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한중 관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건지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어서 조현동 외교부 차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서 외교 시야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미일이 북핵 위협의 공조를 강화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범세계적인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만 한미일 공조 강화가 중국과의 외교 공간을 좁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엔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을 확대하는 외교를 지향한다며 지역협의체 등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그러면서도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에 불만을 가진 제3국이 강압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화에 반대한다며 한미일 공조를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듭 짓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이 돈을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이런 해법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을 두고는 본질이 아닌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죠. 다만 일정만 두고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건 큰 성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좀 더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동 외교부 차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죠. 네. 자,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역시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시간 역순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긴 했는데 시간이 25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25분이라고 하지만요. 예. 동시 통역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순차 통역으로 한 50분이나 마찬가지라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번 순방의 여러 가지 점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는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다만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이게 지금 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더 어려워졌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번 대통령 아세안 순방은 제가 보기에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작해서 예. 한중 정상회담으로 마무리 지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한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미일의 경우에 우리가 보편적인 그 가치를 공유하는 측면이 많고 중국과는 뭐 체제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지난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당대회를 통해서 3연임을 확정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상호 존중과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일정 부분 양해를 하고 경제 문제를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하자 이런 분위기는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제 그 약간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을 제외하고요. 한중 간에도 협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좀 불편했죠 그동안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러나 북한 문제는 또 한중 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략적인 의제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또 그거 말고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지금 공급망 문제 있고요. FTA 협상 마무리해야 되고요. 또 기후 변화 환경, 우리가 한중 간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협력의 잠재력은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육 상대국이고 앞으로 그런 관계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뭐 원론적인 언급밖에 하지 않았고 대신에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중국은 북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중 간에도 충분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일관된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국에 대해서 요즘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또 인접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한다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한미일 공동성명은 처음으로 나온 거라고 하는데 내용을 뭐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안보 분야에 상당히 강도 높은 협력의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온 거는 처음 나온 게 맞습니다. 과거에 북한만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북 공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특히 그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의의를 둘 수가 있지만 또 그 이외에도요. 경제 안보 분야에서 그 3국 간의 경제 안보 대화체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합의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결과로 한미일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뭐 다 다른 얘기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은 이제 미국이 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는 남방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설명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은 뭐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호주나 유럽도 다 각자가 독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 계기에 우리의 인도태평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월 달에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바이든 방한 시에. 그리고 이제 6월 나토,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우리 다자 외교 구상을 다 밝히셨고 또 이번에 인태지역 전략을 통해서 전체적인 외교 정책의 윤곽을 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일 회담도 뭐 상당히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까? 한일 회담은 흔히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 정부 브리핑을 보면 상당히 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뭔가 논의가 있었습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정상 차원에서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아주 핵심적인 의제다라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따라서 앞으로 외교 당국이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불어넣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내적으로 뭐 민관협의회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해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또 한일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국민들께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곧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인데 우리가 좀 더 수세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의 또 성의 있는 호응 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양측이 호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빈살만 사우디 국왕이 왔는데 뭐 좀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롯데 호텔을 다 빌렸다는 둥 어떻습니까? 어떤 뭐 우리 정부 차원의 논의도 좀 있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그 네옴시티 같은 건설 분야를 비롯해서 원전, 방산 등 협력해야 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계기가 돼서 우리가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만납니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동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동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대구의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나 충전소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큰 폭발음과 함께 부서진 파편이 주변으로 날아가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LP가스 충전소에서 갑자기 폭발과 함께 여기저기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충전소에 있던 트럭과 택시들이 부서지고 불길에 휩싸입니다. 갑자기 연기 같은 소모 같은 게 막 올라오면서 소리가 완전히 캉 어제 흔들릴 정도로 났었죠. 오늘 오후 5시 반쯤 대구의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충전기와 시설물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바닥에 흩어진 잔해가 폭발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폭발의 여파로 충전소 인근 상가까지 파편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충전소 직원 6명과 손님 2명 등 8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2도 화상 중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면서 추가 폭발은 없었습니다. 폭발과 그 화재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주변에 그 가스 체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가스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안전점검을 마친 뒤 충전 과정이나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한 남성을 위협합니다. 곧이어 길거리에 쓰러진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남 김해에서 50대 A씨가 4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고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가져와가지고 무서워서 차 안에서 조금 앉아가지고 차 도망갈 때 내가 따라갔어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A씨는 이곳에서 B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걸 목격한 뒤 이들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했습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나던 A씨는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사건 장소에서 73km 떨어진 한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다른 남자분이 전화를 받는 게 화가 나서 김천에서 김해에서 두 사람은 경북 김천에서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B씨는 석 달 전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하자 몰래 김해로 집을 옮겼습니다. 그 사람이 안 놔주려 하고 안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금 도망을 왔는데 도망온 상태인데.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온라인 사이트에 같은 학교 친구를 겨냥한 성적 비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함께 올려서 피해 학생은 성인 남성들에게 전화를 받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의 처벌 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은 지난 8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동급생 B양의 이름, 학교, 사진, 전화번호를 올렸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B양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까지 올렸고 이를 본 성인 남성 여럿이 B양에게 연락까지 취해왔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서 해! 이런 말인데 밤에도 잠도 못 자거든요. 피가 거꾸로 솟죠. 학폭위가 열렸지만 심리 상담과 보복행위 금지 등만 결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시간 심리치료라는 판결로 우린 할 일 다 했다. 라고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피해자 측은 두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거부했습니다. 사이버 학폭에 대해선 분리 조치까지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세부 기준 고시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 미국은 40여 개 주가 사이버 학폭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코로나에 확진된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 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됐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300여 개 학교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막상 여기 와서 수험표를 받으니까 좀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요. 올해는 총 50만 8,030명이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봅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들도 병원 대신 학교나 교육청 등 전국 110곳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봅니다. 내일 아침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면 고사장 내에 따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올해는 7차 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수험생 중 확진자도 지난해보다 24배 많은 2,400명에 달합니다. 작년에는 확진자가 96명이 시험 봤다. 그 사이즈가 2,400명 정도다. 교육부는 수능 하루 전인 오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별도 시험장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중금속 범벅인 산업 폐기물 2만여 톤을 불법 매립하고 13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 폐기물을 비료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는데 현직 조직폭력배와 퇴직 공무원들이 한 통속이 돼 벌인 일이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농경지에 흙을 쏟아붓습니다.
옆에 있던 굴삭기가 시커먼 흙더미를 정리하는데 손으로 만져보니 진흙처럼 찰기가 느껴집니다. 흙이 아니라 제지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었습니다. 제지 공장에서 나오는 완전 찌꺼기잖아요. 폐기물 처리업자 60대 A씨 등 20명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산업 폐기물 2만 700톤 가운데 1만 3천 톤을 경북 일대 농경지 10곳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나머지 7,700톤은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폐기물 성분을 분석했더니 크롬 등 중금속과 식중독균이 나왔습니다. 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묘목이 다 죽어버렸어요. 가스가 없다고 그랬던데 결과적인 가스 때문에 해갖고 다 죽은 거죠. 이들은 제재업체 50여 곳에서 처리 비용 13억 원을 챙기고 폐기물은 불법 매립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와 검찰, 지자체의 퇴직 고위 공무원들도 한패였습니다. 이들은 민원을 무마하거나 법률 자문 등 역할을 나눠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서 720억 원을 벌어들여서 절차에 의혹이 제기됐었죠. 정부가 조사에 나섰는데 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하는가 하면 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하지만 전북의 한 국립대 S교수가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팔아 7,0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산업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S교수가 실소유주인 A사가 산업부로부터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은 새만금 해상풍력의 지분을 확보하고 사업권을 가족이 실소유한 B사로 넘긴 뒤 다시 외국계 C사에 넘겨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입니다. 이들 회사는 공기업인 한수원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산업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한수원 등은 투자를 취소하거나 지분을 매각했고 산업부 허가 없이 지분을 넘겨 수익을 얻거나 사전 개발비를 50억 원가량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7,000배 수익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졸속 추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산업부의 관리 감독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내 산업하고 파급 효과가 없었고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좀 속도는 좀 느려지겠죠. 산업부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경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호남 지역 가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식수원이 바닥을 드러내서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섬마을은 이틀 수돗물이 나오면 나흘은 물 없이 버텨야 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전남 완도 섬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완도의 섬마을 금이릅입니다. 주민 3,700여 명의 식수원인 저수지 바닥이 맨 땅을 드러냈습니다. 땅이 이렇게 갈라지고 거북이 등짝같이 이런 현상이. 저수율은 4.7%까지 떨어졌습니다. 식수원인 저수지 바닥이 메말라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한급수로 이틀 수돗물이 나오면 나흘은 물이 끊기는 상황.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마당과 화장실 등 집 곳곳에 물을 받아놨지만 불안하기만 합니다. 답답하지라 물도 안 나오고 그런게 먹은 물도 또 언능 안 나오고 빨래물도 언능 안 나온게. 완도의 특산물인 건다시마 공장도 가동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럼 염분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민물이 필요하는데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길 것인데 급수차로 다른 섬에서 하루에 물 240톤을 실어오지만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급수를 하는데 이 물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죠. 금이릅뿐만 아니라 완도 일대 섬마을 3곳이 제한급수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가뭄이 장기화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섬마을 주민들의 가슴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파산 수순을 밟고 있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채권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규모가 10배 정도 커진 걸로 이렇게 되면 코인 투자자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FTX 해외 이용자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 신청한 FTX.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후 FTX 변호사들은 채권자가 100만 명 이상일 수 있다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채권자 규모 10만 명의 10배입니다. It encouraged ordinary people to deposit their wages into accounts on the exchange and then exchange part of those into cryptocurrency or whatever. 이런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해외 FTX 접속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발생한 접속 건수가 1, 2위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 FTX 사태 이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엔 큰 돈을 잃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국내에선 금지되는 코인 선물 거래를 위해 미국 거래소에 한국인이 몰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권자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개인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금 같으면 예금 보험 공사 같은 것이 있지만 이건 가상자산에 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 FTX발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들은 보유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은 고객 예치금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반세기 만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1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로켓에는 인형과 마네킹이 실려서 발사됐는데 3년 뒤에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이번 비행의 의미를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테미스 1호가 굉음을 내며 달을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미국의 첫 달 탐사 계획 아폴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50년 만입니다. Boosters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우주선 오리온은 로켓에서 분리돼 달 궤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일째인 오는 21일쯤 달 주변을 돌다가 다음 달 11일 지구로 돌아오며 26일간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무사히 돌아온다면 지구에서 약 45만 킬로미터, 가장 멀리 비행한 유인 우주선 기록도 세웁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마네킹이 실려 진동과 방사능 영향 등을 측정합니다. 탑재된 스누피 등 인형 2개도 무중력 지표로 쓰입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오는 2024년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비행할 아르테미스 2호 계획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 이르면 2025년 인간의 달 착륙이 나사의 목표입니다. Artemis is our new set of missions within NASA, where we will land the first woman and the first person of color on the moon in just a few years. 나사는 3차례 비행에 모두 성공하면 달에 사람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도 우주인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10억 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 여파가 민주당 내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민주당의 중진 노웅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의원은 며칠 전 민주연구원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바 있어서 왜 그럴까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죠. 노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수사관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 6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원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씨로부터 9억 4천만 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상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 의혹도 불거진 겁니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노 의원과 평소 친분이 있던 박 씨가 사업 관련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넸고 노 의원이 이 돈을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노 의원은 3위를 기록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무한책임 노웅래, 일편당심 노웅래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4선 중진인 노 의원은 최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직에서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돌연 사퇴했습니다. 노 의원은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일정과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했다가 국회 윤리위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의원의 발언이 있을 수 없는 폐륜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고 여성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제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아동을 위로한 김 여사의 활동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 여당은 외교 성과 폄훼라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또 모욕 등 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제소 대상도 될 수 없는 인간 이하라고 비판했고 여성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윤리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뭐 윤리에 제소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지. 구호 활동하는 단체가 그럼 포르노 단체입니까?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지금 활동을 굉장히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비판을 해도 국회의원 품격에 맞게 하는 게 맞다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최고위원은 학술 용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월북으로 하자는 성급한 결론을 과연 누가 주도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고위 인사의 첫 소환이기도 해서 그 윗선 어디까지 수사가 미칠 것인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였던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검찰이 서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문정부 청와대 안보라인 고위 인사가 검찰에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서 전 차장은 해경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공모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방부에 자진 월북 사실을 담은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이 씨의 피격과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상급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군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자료를 왜곡해 이른바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고전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졌고 트럼프가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여론이 65%에 달했지만 또 한 번 마이웨이를 고집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도전을 선언합니다. America's comeback starts right now.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더 집권하게 둘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For millions of Americans, the past 2 years under Joe Biden have been a time of pain, hardship, anxiety and despair.
하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중간 선거에서 줄줄이 낙선하면서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 매체는 트럼프 출마에 민주당원들이 더 신이 났다면서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대권 잠룡으로 떠오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밀려 체면을 구겼습니다. 응답자의 65%가 트럼프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We don't touch a hot stove more than once. Donald Trump has become a Republican hot stove.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져 2명이 숨졌는데 러시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나오면서 나토 등 국제사회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미국은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의 요격 미사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10여 개 지역에 100여 발의 미사일을 퍼붓는 최대 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700만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Це обломки ракети, яку збили. Пожежники закінчують приливати водою. 특히 미사일 2발이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제 미사일로 알려지면서 개전 이후 첫 나토 회원국 피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А сьогодні російські ракети ударили по Польщі, по території нашої дружньої країни. Загинули люди. 폴란드 정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했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7개국, 나토 정상들도 현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일 경우 확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요격을 위해 쏜 대공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인근 폭격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얼굴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손흥민이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입국 첫 훈련부터 마스크를 쓰고 투혼을 예고했습니다. 특유의 긍정도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늦은 밤, 뿔테 안경을 쓴 손흥민이 도하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아직 왼쪽 얼굴에 붓기가 선명했지만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호텔 도착 후 방에 걸린 자신의 사진을 보며 장난스러운 말도 해보지만 원래 저렇게 생겼었어요. 좀 달라졌는데. 오늘 아침 훈련부터 마스크를 쓰고 등장해 투혼을 예고했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한 손흥민. 양쪽 눈과 코 부위를 가린 카본 재질의 검은색 마스크엔 등번호 7번이 새겨졌습니다. 조금 덥다 보니까 땀이 많이 흘리는 거 빼고는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서 또 놀랬던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한 듯 마스크를 썼다 벗기를 반복했지만 가볍게 공을 차며 25분가량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아직 헤딩을 시도하진 못했지만 전력 질주는 가능한 상황. 스프린트까지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었어서 뛰는 데는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선 한치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쓴 손흥민의 합류까지 완전체로 거듭난 벤투호는 본격적인 전술 훈련으로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옛날 임금이 승하하면 내관이 궁궐 용마루에 올라갑니다. 북쪽을 향해 골룡편을 흔들며 상위복을 3번 외칩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시라는 뜻이죠. 혼을 소리쳐 부르는 초혼입니다.
시인 김소월은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에 시 초혼을 바쳤습니다. 선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지만 세상에 주인 없는 이름은 없습니다. 김춘수의 명시 꽃처럼 이름은 한 인간이 존재하는 틀이자 그릇입니다. 그 꽃을 시인이 패러디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왜곡될 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부르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왜곡된다는 깨우침입니다. 영국 속담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있어도 이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나 몰래 가져다 쓸 수 있는 작물이 아닙니다. 두 야권 성향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공개한 것은 이름 훔치기, 도명입니다. 진정한 애도라고 강변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족의 슬픔까지 강탈해간 막무가내 폭력이고 범죄일 뿐입니다. 당장 비판과 비난이 쏟아졌죠.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권위원장과 권익위원장, 민변, 언론노조까지 일제히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폭로 매체는 정의구현 사재단이 광화문 추모미사에서 명단을 호명하는 사진을 배경으로 광고성 떡볶이 먹방을 했습니다. 네, 맛을 보장합니다. 이거 아주 맛있는 떡볶이네요. 사재단 대표 신부는 명단 호명이 일으킬 논란이 부담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부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경파 민주당 의원 20명도 실명으로 된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참사에 정치권이 끼어들어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족 동의 없는 공개는 바람직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명단과 사진 공개에 맨 먼저 앞장섰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도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사과문을 낸 의원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명단 공개니 뭐니 하는 정략적 주장부터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 11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원하는 이름 공개인가 였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 한파는 없겠는데요. 다만 중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고사장으로 향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옷차림은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와 대구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모두 17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비나 눈 소식은 없습니다. 제주도만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좀 더 오르겠고요. 공기는 다소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6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